친정에 100만 원을 보냈다고? 네가 뭔데 돈을 함부로 써?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을 때 저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 한 방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일에 100만 원을 보낸 것이 제 죄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끌고 나온 캐리어 하나가 이 집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생일 선물 고맙다고 딸이 보내준 거라 더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어찌나 화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석 달 동안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며 아낀 돈이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매달 월급 전액을 드리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교통비뿐이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뭔가를 펼쳐놓고 앉아 계셨어요. 시누이 수빈이도 옆에 서 있었는데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시어머니가 식탁 위의 종이를 제 앞으로 확 밀었어요. 통장 내역서였습니다. 100만 원 이체 내역에 빨간 형광펜이 굵게 쳐져 있었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 생일이라 선물 대신 용돈을 보내드렸다고요. 친정엄마 생일이요? 그래서 남의 집 돈을 가져다 바친 거야? 시누이 수빈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엄마한테 매달 월급 드리면서 뒤로는 친정에 빼돌린 거잖아. 양심이 있어, 없어? 저는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심값을 아껴서 모은 거라고 시어머니 드리는 돈과는 별개라고 했지만 들으려 하질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거실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했길래 100만 원을 제 맘대로 써. 시집와서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남편 도연 씨는 안방에서 뒤늦게 나오더니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으로 사정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결혼 생활에서 수없이 봐왔던 그 뒷모습이었죠. 엄마,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도연 씨가 겨우 꺼낸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까지 노려보자 도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누이가 벌써 제 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더라고요. 제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그 캐리어가 이 집에서 3년간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신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 알겠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내 식구 밥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2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월급 한 푼 안 쓰고 전부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3년이요. 그 3년이 100만 원 하나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은 짐에 넣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다가 단지 앞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캐리어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한참 뒤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쫓겨났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선물 마음에 들었어? 엄마는 웃으시면서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고
다음부턴 이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아가씨, 현 위치 파악되었습니다. 차량 보내드릴까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아버지의 비서실 전무 박기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원 앞에 멈추더니 기사님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지시였겠죠. 저는 더 버틸 힘이 없어서 그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아가씨, 본가로 모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꼴로 부모님 앞에 갈 수는 없었거든요. 뺨은 아직도 얼얼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니까요. 기사님에게 근처 호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거울을 봤어요. 오른쪽 뺨에 시어머니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결혼 첫 해 추석,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제 손등을 국자로 내리치시며 말씀하셨죠. 쓸모없는 것, 전 하나도 제대로 못 붙이니. 그때도 도연 씨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어머니를 선택했고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7통 쌓여 있었어요. 전부 도연 씨였습니다. 문자도 3개 와 있었는데 내용은 한결같았어요. 서연아, 어디야? 엄마가 좀 화나신 거야. 며칠만 기다려봐. 며칠만 기다리라니요. 비 맞으며 쫓겨난 아내한테 할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누이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옳게 나가면 다시는 올 생각 마. 오빠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3년 동안 이 집안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결혼 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도연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집안 배경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도연 씨가 좋았으니까요. 대학 동기로 만나 5년을 사귀었고 그 사람의 다정한 면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친정 얘기는 하지 마라. 내가 누구 딸인지 절대 말하지 마. 그 집안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빠가 볼 거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댁에는 아버지가 경기도의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만 말했어요. 태호건설그룹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혼수가 변변찮다고 예단이 적다고 구시렁거리시더니 결혼식 날에는 친정 하객 쪽을 힐끔거리며 시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쪽 사람들 보세요. 양복 한 벌이 제대로 된 게 없어. 실은 그날 아버지는 일부러 수수한 양복을 입으셨고 회사 직원들에게는 참석을 자제시키셨어요. 다 저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뺨을 맞고 빗속에 쫓겨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3년간 참아온 것이 인내였는지 어리석음이었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호텔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새벽 2시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핸드폰에 아버지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아침에 내려간다. 기다려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움직인다는 건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도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자 씨는 며느리를 쫓아낸 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시누이 수빈이와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빈아, 솔직히 그애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올케가 떠나서 속이 시원하다면서 이참에 오빠 맞선을 다시 보게 하자고 했어요. 자기 대학 동창 중에 아버지가 종합병원 원장인 친구가 있다며 눈을 반짝였죠. 시아버지 만수 씨도 신문을 접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처갓집이 변변찮으니 도움될 것도 없었다면서 이번엔 집안이 좀 되는 곳에서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짐을 덜어낸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밥상을 차리고 월급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명절마다 혼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던 사람이 떠났는데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있던 도연 씨만 달랐습니다. 아내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낡은 갈색 봉투 안에 영수증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읽어보니 전부 시댁 아파트 대출 이자 납부 영수증이었어요. 3년간 아내가 몰래 갚아온 금액이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됐으니까요. 도연 씨가 거실로 나와 영수증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서연이가 우리 집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갚고 있었어요. 3천만 원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가 영수증을 슬쩍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며느리가 시집빚 갚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 가지고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굴면 안 되지. 도연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빈이가 영수증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오빠에게 미련을 버리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집 돈 낸 게 뭐가 대수냐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까지 전부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집에서 아내 편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3년간 그래왔고 오늘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방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6번 울리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메시지를 남기려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냥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게 3년 결혼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한편 정자 씨는 그날 오후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재혼 상대를 알아봐 달라는 전화였어요. 부동산 사장이 원래 며느리 친정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정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거기요? 경기도 어디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무슨 조그만 공사판 같은 거 한다던데 볼 것도 없어요. 부동산 사장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서연의 아버지 강태호 회장은 비서실 전무를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위회사 거래처 현황하고 시댁 부동산 등기 전부 뽑아와. 오늘 중으로. 전무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3년간 딸의 약속을 존중하며 지켜보기만 했던 아버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서연이 묵고 있던 호텔 로비에 아버지 강태호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경호원 4-5명을 대동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비서실 전무 1명만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오른쪽 뺨의 자국을 살펴보셨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별일이 아니라니. 내 딸 얼굴에 손자국을 남기는 게 별일이 아니야?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는 분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방에 들어서고 나서야 전무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전무가 테이블 위에 파일 3개를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는 시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고, 두 번째는 도연 씨 회사의 주주 명단과 거래처 현황이었습니다. 거래처 목록을 쭉 훑어보는데 맨 위에 태호건설그룹 이름이 있었어요. 도연 씨 회사 매출의 60%가 아버지 그룹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도연 씨도 시댁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 만수 씨가 7년 전 사업 실패했을 때의 채무관계 서류였는데 빚이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빚을 정리해 준 곳이 바로 태호건설그룹의 자회사였거든요. 아버지가 제 결혼 전부터 시아버지의 빚을 몰래 갚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빠, 이건 언제부터?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결혼 전부터다. 사위 될 사람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아빠가 조용히 정리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처갓집이 볼 것 없다며 무시할 때 사실은 친정아버지 덕분에 시댁 빚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 사실을 시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3년간 참은 건 내 약속 때문이었다. 내가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계셨는지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직접 가마. 그 집에.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연 씨 회사 상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도연 씨가 전화를 받자 상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대리, 큰일 났어. 우리 최대 거래처 태호건설 쪽에서 갑자기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건설이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내 5대 건설그룹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계약 재검토를 통보하다니 회사가 뒤집어질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아직은 점과 점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설마 아내의 친정과 그 태호건설이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도연 씨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아내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역시나 음성사서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시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엄마를 먼저 만나고 싶었거든요. 친정 아파트는 서울 한남동에 있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의 조그만 아파트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남동 고급 주상복합 최상층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아가씨, 오셨습니까?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현관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순옥 씨가 실내화를 들고 서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오른쪽 뺨의 자국은 하루가 지났는데도 붉은 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서연아, 이게 뭐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엄마 앞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현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3년간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어요. 매달 월급 전액을 시어머니에게 상납했던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30만 원짜리 월급을 받으면 그날 바로 시어머니 통장으로 옮겨야 했어요. 한 번은 이틀 늦었다고 시어머니가 저녁 밥상을 엎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내 식구 밥상을 차렸던 일 명절마다 2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졌던 일, 시누이에게 무료 신모 취급을 당했던 일도 말했어요. 시누이 수빈이는 주말마다 놀러와서 빨래를 맡기고 갔거든요. 한 번은 자기 남자친구 옷까지 가져와서 다림질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었을 때도, 시누이가 저를 식모라고 불렀을 때도 그 사람은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말해봤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말했죠.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엄마가 원래 그렇다고 좀 참아달라고요. 엄마는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손에 힘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3년을 혼자 그렇게 버텼어? 엄마 걱정될까 봐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애. 엄마가 뭐하러 있는데? 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픈 거야.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를 가리키셨어요. 제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엄마가 매일 그 앞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매일 빌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양복 차림에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일 아빠가 그 집에 간다. 내가 같이 가줘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댁 앞에 다시 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을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3년간 숨기고 참았던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온 거였어요. 네, 아빠. 같이 갈게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떨리던 손이 엄마의 따뜻한 손 안에서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 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어릴 때부터 쓰던 이불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댁 방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3년간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시댁 아파트 단지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0세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앞뒤 차에서 양복 차림의 경호원 6명이 먼저 내렸고 가운데 차 뒷문이 열리면서 강태호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감색 캐시미어 코트에 은퇴 안경, 그리고 왼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회장의 뒤를 이어 비서실 전무 박기철이 내렸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본 적 없는 차량 행렬이었으니까요. 경호원 2명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확인하고 태호 회장 일행이 올라갔습니다. 시댁 현관벨이 울렸을 때 문을 연 건 시누이 수빈이었어요. 토요일이라 놀러 와 있었던 거죠. 수빈이는 현관 앞에 줄 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세요? 태호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수빈이에게 건넸어요. 수빈이가 명함을 받아든 순간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습니다. 태호건설그룹 회장 강태호.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뉴스에도 경제신문에도 수시로 등장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수빈이가 뒤로 비틀거리며 집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나와봐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정자 씨와 만수 씨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정자 씨는 양복 입은 사람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와 있으니 불쾌했던 거죠.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집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태호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가 조용해질 만큼 무게가 있었어요. 제 딸을 3년간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정자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요? 무슨 딸이요? 저희는 댁을 모르는데요. 만수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여기 아무나 찾아와서 큰 소리치면 안 됩니다. 딸이 누구라는 거요? 그 순간 태호 회장의 뒤에서 서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자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틀 전 빗속에 쫓아냈던 며느리가 고급 코트를 입고 재벌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자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서연아? 내가 왜 여기서? 이분이 누구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에 섰어요. 태호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태호건설그룹 회장 강태호의 외동딸이요. 정자 씨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만수 씨는 명함을 낚아채듯 빼앗아 읽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태호건설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강태호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수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빈이는 이미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 식모 취급하고 빨래를 시키고 나가면 다시 오지 말라고 비웃었던 올케가 500억대 재벌 회장의 외동딸이라니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3년간 올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도연 씨는 방에서 나오다가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고 현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들었던 이름 태호건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자기 회사 최대 거래처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요. 3년 동안 코앞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태호 회장이 현관에 서서 시댁 가족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 안에 3년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합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정자 씨가 허둥지둥 실내화를 내밀었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실내화를 제대로 놓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이 현관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다시는 문턱을 넘지 말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거실 소파에 태호 회장이 앉고 맞은편에 시댁 가족 넷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주저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어요. 정자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만수 씨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깨물었고 도연 씨는 창백한 얼굴로 아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호 회장이 비서실 전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태호 회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시댁 아파트 대출 잔액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서연이 3년간 몰래 갚아온 이자, 납부 내역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영수증 한 장 한 장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3년 36개월치였습니다. 태호 회장이 서류를 가리키며 딸이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며 3천만 원을 갚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정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집빚 갚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다면서요. 라고 조용히 되물었죠. 정자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도연에게 큰 소리쳤던 바로 그 말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예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위회사 거래처 현황입니다. 태호 회장이 두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도연 씨 회사의 매출 구조가 한눈에 보이는 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태호건설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도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 회장은 사위의 회사가 자기 그룹 하청업체라고 밝혔어요. 3년 전부터 딸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니까 조용히 물량을 넣어줬다고 하셨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기가 받아온 월급,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 회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거가 전부 아내의 친정덕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년간 아내 편을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자신이 사실은 아내의 아버지 덕분에 먹고 살고 있었다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만수 씨를 바라보며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만수 씨, 7년 전 사업 실패로 2억 8천만 원 빚이 있으셨죠? 그 빚을 누가 갚았는지 아십니까? 만수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7년 전 빚에 쫓기다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들이 연락을 끊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빚이 사라졌으니 기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제가 갚았습니다. 딸이 시집올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돈 어른께서는 처갓집이 볼 것도 없다고 하셨다지요? 만수 씨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무릎이 카펫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자 씨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눈이 있어도 못 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수빈이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가 카펫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리며 울먹였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이요. 도연 씨도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 못 됐어. 미안해. 거실 바닥에 시댁 가족 4명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3년간 삼킨 눈물이, 삼킨 말들이, 삼킨 분노가 가슴 안에서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시댁 가족 4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흐느끼고 있었고 만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수빈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이름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마다 내 식구 밥상을 차리던 부엌, 명절마다 혼자서 전을 부치며 갈라졌던 손가락, 월급 봉투를 건네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것 하나 없던 텅 빈 지갑, 그리고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편의 뒷모습까지요. 태호 회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가자. 이 사람들과 더 있을 필요 없다. 서연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3년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도연 씨 앞에 섰어요. 무릎 꿇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했던 눈이 아닌 겁에 질리고 후회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도연 씨, 저는 당신이 좋아서 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 돈이 아니라 당신 사람됨을 보고 결혼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릴 때도, 시누이가 저를 식모라고 부를 때도 당신은 항상 고개를 돌렸잖아요. 도연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100만 원이요. 엄마 생일에 보낸 100만 원 때문에 쫓겨났어요. 석 달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이 집에서는 그게 죄가 됐어요. 친정엄마 생일을 챙기는 게 죄가 되는 집이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정자 씨가 바닥에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아니야가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3년간 한 번도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아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어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저는 3년간 이 집 며느리로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태호 회장이 딸의 뒤를 따르며 정자 씨를 돌아봤어요. 하청 계약건은 월요일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댁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수 씨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고 도연 씨는 무릎 꿇은 채 현관까지 쫓아 나왔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어요. 1층 로비로 내려온 서연이 차에 오르며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갈게요. 진짜 집에.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출발하고 서연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3년간 자기를 가둬놨던 그 건물이요. 이제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프지만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 100만 원짜리 효도가 3년짜리 감옥을 끝냈습니다. 어쩌면 그 100만 원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